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종양혈액내과 강지훈입니다. 선생님 4주째 연속 개최하고 계신데 잠깐 소개 좀 네,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종양내과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멤버가 조금 더 바뀌어서 지금 2주째 촬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6개월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맨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전체 1차 계약 기간이 30회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이제 또 계속 이런 그 녹음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암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위치, 특성, 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었는데 오늘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암이 진단되면 어쨌든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사선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전립선암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개론적으로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고요. 전립선암에서 이제 치료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고려를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극적인 감시라고 해서 어떤 환자의 위험도라든지 기대 여명 같은 걸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런 또 옵션을 택할 수도 있고요. 또 수술도 있죠.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전립선을 떼내는 건데 이제 근치적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로봇 수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러한 수술을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특히나 방사선 치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가 있고 또 근접 치료라고 해서 이 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체외 방사선 조사는 이제 바깥에서 쉽게 말하면 방사선을 전립선이 위치해 있는 그 공간에 쏘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근접 치료라는 거는 종양이 이제 내부에 전립선 내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체외 방사선 조사에는 또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개별 방사선 조사 면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방사선의 세기를 각 면에서 다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방사선이 전립선 암에 다른 정상 조직의 손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체외 방사선 조사를 하냐, 뭐 근접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뭐 치료의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죠. 호르몬 치료. 우리 전립선암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전립선이 우리 테스토스테론의 지배를 받는 남성 호르몬? 네네 그런 장기이다 보니까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옵션이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적극적 감시가 되게 의문이 생기는 건데 여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복잡하게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랑 호르몬 치료를 생각해보면 호르몬 치료하는 걸 적극적 감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떻게 고르는 건지 개념적으로는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적극적 감시라는 건 이제 환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전립선 암을 감시한다는 뜻이고 전립선암이 이제 고령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제명대로 잘 사시다가 전립선암하고 상관없이 그냥 명이 닿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진단이 됐지만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냥 두고 보자. 굉장히 천천히 진행할 것 같은 그런 암이 있거든요. 갖고 있는 분.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진료 지침을 보면은 여명이 얼마 안 남으면 아예 그냥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명, 그러니까 연령하고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중요하겠고요. 이게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위험군 분류가 있어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안 좋다. 왜냐하면 전립선 특이 항원을 생산해내는 암세포가 여러 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게 보통은 전립선이 있으면 바늘을 한 12군데 이상 찌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글리슨 점수라고 얼마나 세포가 못되게 생겼냐, 순하게 생겼냐를 보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암에서 이제 분화도라고 악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수치 같은 게 있나 예, 보죠.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리슨 점수를 딱 봐서 얘가 얘는 안 되겠다, 독한 놈이다. 그러면 이제 독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괜찮다, 조금 느리게 진행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도해 보는 거. 그다음에 병기도 중요하죠. 글리슨 점수가 낮지만 가령 전이가 있다.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 감시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군에서 주로는 시행하게 되고 중등도 위험군에서도 이제 시도할 수는 있고요. 전이가 없을 때. 그다음에 뭐 그런 개념도 있어요. 뭐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전립선암. 그래서 저위험군에서도 매우 저위험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진단이 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PSA도 검사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전립선암의 특성이 고령에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진행 속도가 느릴 걸로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예측 인자 같은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 치료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굳이 치료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환자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것도 고려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까지 모든 암에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암의 경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 지켜보다가 뭐 특이 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서 악성도가 높은 점수가 글리슨 스코어가 높게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치료를 선택을 해도 이 사람이 예상되는 여명에 비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립선암은 어쨌든 치료가 적극적으로 호르몬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켜보기도 한다. 되게 생각할 요소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높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쌤. 부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로 바로 아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변 보는 기능이나 뭐 발기 관련된 기능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이게 수술에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저희가 수술할 때는 보통은 열고 들어가죠. 이제 배를 열고 그래서 배꼽 아래쪽에 이제 절개를 넣어서 치골이라고 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전립선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수술하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힘들죠. 특히나 뭐 손이 크거나 그런 분들은 어렵고 그리고 그 전립선 주위로 지나가는 혈관 같은 거랑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을 살리는 게 상당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개복 수술을 해오다가 로봇이란 게 200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은 비율이 로봇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봇은 이렇게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로봇 팔이 들어가서 원격 조종으로 이렇게 비뇨기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거고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확대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고 각도가 이렇게 카메라가 꺾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좋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로봇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립선 암 자체에 대한 성적은 별로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령 재발률이나 사망률이 더 뭐가 특별히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반면에 이제 로봇을 할 때는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상처 문제가 적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적은 거죠.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 짧고. 하지만 어떤 발기나 배뇨 기능에 대한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로봇이 훨씬 좋다거나 이런 자료는 좀 많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복강경과 관련돼서 지금 좀 장단점 이렇게 네, 따지는 거와 지금 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로봇 수술이 훨씬 비싸긴 비싸잖아요. 치료 성적이나 이런 게 실제로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꽤 되시는데 실제로 치료 성적에는 큰 차이 없다. 네. 그렇지만 수술 후 합병증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급성 합병증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장기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수술이 개발돼서 진행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조금 발전 중인 것 같아서 앞으로 얘가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현재 결과가 장기 부작용, 쉽게 얘기해서 발기부전이라든가 배뇨장애 이런 거와 관련된 게 확실하게 로봇 수술이 더 좋다는 근거도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사실 로봇 수술이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까지 경험이 외과 선생님들의 경험이 지금 현재는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가 아직 무르익을 만한 정보를 정도는 아닌 얻을 것 정도는 아직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은 많이 사실은 돼 있죠. 미국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센터에 있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미국은. 근데 대부분 로봇 수술로 대부분 시행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외과 영역이라서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어쨌든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 네.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제일 많은 질문은 이 전립선 수술하면 발기부전 생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생길 수 없냐, 아니면 뭐 약 먹으면 되냐, 뭐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병의 크기라든가 뭐 수술 범위라든가 뭐 신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보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계속 다른 거라서 사실 얘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얘기하시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발기부전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술 전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나이가 정말 많으신 고령의 이제 환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런 분들의 평소에 이제 그 발기 상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수술 전 발기력이 어느 정도였느냐가 예. 되게 중요하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 당시에 우리 전립선에 이제 피막이 있는데 암 자체가 피막을 침범하면서 신경혈관 다발이 이제 침범을 당하면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발기력과 관계돼 있는 신경이 네. 손상이 돼 있을 정도의 병기 상태가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영상의학적인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고 수술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거 뭐 피막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해도 막상 또 들어가면 대복을 해보거나 이렇게 로봇 수술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술장에서의 서전이 보는 또 그 수술장에서의 소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충분히 수술 후의 발기부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발기가 이제 서서히 회복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대개 한 18개월 지난 시점에 한 85% 정도가 약물의 도움 없이 발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뭐 많이 시중에 잘 알려져 있는 일부 이제 품목들, 약제들 뭐 실데나필이라든지 이런 흔히 약제들, 얘기하는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 네. 이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 약제를 복용하면 일반적으로 좀 도움은 됩니다만 발기를 다시 이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발기력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 범위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일 경우도 있으니까 발기부전이 신경 손상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온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손상이 약간 당했더라도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되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100% 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우리 그 외과 선생님이랑 상의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암 그러면 어쨌든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수술 후에
그럼 추가적인 치료라든가 뭐 이 지켜보는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 대장암이나 유방암 이런 경우 항암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전립선암은 항암제 역할은 아직까지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술한 조직을 막 잘라봤더니 이게 전립선 바깥으로 막 삐죽삐죽 튀어나가 있다거나 전립선을 싸고 있는 막이 네. 막을 뚫고 넘어가 나갔다. 있다. 혹은 뭐 이제 수술하려고 잘라낸 전립선의 면에 암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거나 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잔존암 네, 있다거나 아니면 절제연 절제연 양성 뭐 이런 오케이. 식이면 보통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권장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몸 상태가 회복이 좀 더디고 뭐 소변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사선 좀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딱 봤을 때 아 이게 깨끗하게 절제가 안 될 것 같다거나 그러면 아예 방사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임파선 전이가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 해보니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상태가 수술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방사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상태에 따라서 뭐 절제연 양성이나 아니면 캡슐 싸고 있는 막을 뚫었다거나 뭐 이럴 때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거는 역할이 없고 방사선 치료가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수술해서 이제 보조요법으로 이렇게 호르몬 약제를 쓰는데 만약에 재발을 했다거나 처음부터 전이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보통 치료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암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호르몬제도 있고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백한 전이가 있는 단계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이병변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그게 호르몬 치료죠. 이제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호르몬 주는 줄 아는 분도 있는데 호르몬을 이제 안 주는 뺏는 치료. 그래서 거세 치료를 하면 보통은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1, 그럼 2년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를 먼저 우선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했던 게 예전의 표준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 2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전립선 특이항원이 올라가거나 혹은 영상 검사에서 새로운 병변이 생기면 그걸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거세란 말이 참 듣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냥 남성 호르몬 박탈이라는 거에 대한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거세에 저항을 하는 전립선암이 생기면 그 단계에 쓸 수 있는 치료가 이제 항암제, 그다음에 호르몬 제제 중에 차세대 호르몬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엑스텐디나 자이티가나 이런 약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암이 전이가 동반됐을 때 고환의 기능을 없애는 치료를 수술이나 호르몬으로 한다. 그게 이제 거세 치료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호르몬 박탈 치료라는 거세 치료를 하는데 고환의 기능이 충분히 억제됐다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병이 재발하는 네. 상황을 거세 거세 저항 저항성. 전립선암 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럴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 2차 호르몬 제제라든가 이런 엑스탄디 이런 거 사용한다 이 얘기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통 뭐 진료를 보다 보면 물어보시는 것들이 항암제를 써야 되나요? 뭐 그런 뭐 경구 뭐 차세대 호르몬 제제를 써야 되나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치료 과정에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항암제를 써도 나빠지거든요. 언젠가는. 그럼 그때 이제 다른 호르몬 제제를 쓰는 거고. 그러고 또 나빠지면 다른 항암제도 있거든요. 탁소텔이라는 약도 있고 제부타나 이런 약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먹는 약은 이제 엑스탄디 자이티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죠. 2차 호르몬 제제라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세 저항성인데 호르몬의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억제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저항성이 생겼을 때 테스티스 기능 이외에서도 호르몬이 지금 분비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그쪽에서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방식의 약제가 또 있는데 그게 2차 호르몬 제제다. 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고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호르몬 억제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또 다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도 잘 안 듣거나 뭐 아니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볼 수 있는 환자라면 세포독성 항암제도 적절하게 잘 순서를 조합해서 쓰는 게 최대한 다양한 약제들을 쓰는 게 환자분한테 제일 이득이다. 그러면 전립선암에서는 다른 요즘에 새로운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면역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다른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 뭐 연구나 이런 건 없는지 잠깐 보충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면역감문 억제제 뭐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또 전립선 암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 효과가 전립선 암에서 입증됐다고 할 만한 치료제는 기존에 이제 시프루셀 T라는 그런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세포 면역 네, 치료제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예, 기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면역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면역 치료라는 범주 안에 넣고 보면 이제 그러한 치료가 그나마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요. 전립선암의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신장암 때 잠깐 그 유전성 암 이야기하면서 인다오진 유전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브라카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흔히들 여성 유방암 환자분들에게서의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유전성 유방암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브라카 뮤테이션이 역시 남성에게도 이러한 그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전립선 환자에게서 파프 억제제라는 기존의 약제가 있는데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좀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RCA 돌연변이는 유방암, 뭐 난소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췌장암, 뭐 이런 것들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문제가 될 때 이 파프 억제제라는 이 걸로 전부 다 조금씩 의미가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 전립선에서도 좀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전립선암도 사실은 기존 그 암에 비해서 조금 호르몬 치료라는 좀 특이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이 전이암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뼈전이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뼈전이가 동반되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압박골절이 오면서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라서 뼈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치료 전략이 항상 이렇게 동반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치료들이 좀 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립선암이 원래 이제 뼈전이를 잘 하기도 하고요. 기본 치료가 저희가 거세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거세 치료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거니까 여성화되죠 몸이.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골 건강 유지해 주는 거.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하도록 해야 되고 오케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와 칼슘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이성, 거세 저항성 이제 뼈전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도 있거든요. 이제 요새 약이 좀 나와서 주사약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위치를 딱 봐서 아 이거는 놔두면 나중에 혹시나 하지마비가 오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겠다 그러면 미리 방사선이나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약을 쓰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부작용을 예측하고 하려면 실제로 이제 전신 치료를 할 수 있는 종양내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내과 의사들의 이제 사실은 전반적인 이 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과적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병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가장 흔하게 이제 척추라든가 이런 것의 압박골절에 대해서 얘기하면 뼈가 척추뼈가 26개인데 그죠?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부러졌으면 그거 치료하면 치료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위험도가 올라가는 지금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전립선암이 그렇다면 그 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치료 전략 전립선암에서 뼈 건강 관리에 관련된 약제가 사실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 약제, 치료 이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전립선암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전립선 암에서 제일 힘든 것은 뼈가 여러 군데가 다발성으로 부러지면서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로 누워 계시게 되는 상태까지 진행하는 거. 이게 제일 큰 힘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예방하려면 아마 전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내과적 지실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전립선 암에 대해서 뭐 간단하겠지만 수술, 뭐 방사선,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세포 독성 치료, 그 다음에 뼈 건강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한 달에 걸쳐서 비뇨기암 특집으로 나와주신 우리 신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 주신 우리 박윤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